자, 지난 시간 이어서 MBB 종류 정리입니다. 초과담보, 최근에 꾸준히 묻고 있습니다. 초과담보. 자, 초과담보가 뭐냐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먼저, 이체증권 MPT에서는 저당권도 투자자, 원리금도 투자자가 모두 가져가잖아요. 자, 다시 볼까요? 투자자가 원리금 전부 다 받아갑니다. 모두 받아가요. 모두 받아가게 되면 원리금 몽땅 받아가니까 수익이 가장 높아요. 자기가 다 가져가니까. 수익이 높은 만큼 자, 그만큼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MPT에서는요. 투자자가 원리금 모두 가져가니까 첫 번째 수익도 가장 높지만은요. 그만큼 위험도 크다. 왜냐하면 나중에 얘가 조기상환 해버리면요. 여기서 얘는 콜 방어가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위험도 가장 큽니다. 수익도 가장 크고 위험도 가장 크다. 아울러 이체증권 MPT에서는 저당 총액입니다. 다음에 MPT에서 발행 금액이다. 발행액입니다. 자, MPT에서 이거는요. 저당 채권 총액하고 발행 금액이 이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저당 총액이 100억이면 MPT에서 발행 금액도 100억이다. 저당 총액과 발행이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것은요. 초과분이 전혀 없잖아요. 초과분이. 같으니까. 따라서 MPT에서는 초과담보가 X 없습니다. 없다. 뭐 때문에? 저당 총액과 발행 금액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초과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초과담보가 없습니다. 두 번째, MBB. 자, MBB는요. 저당권도 발행기간, 원리금도 발행기간. 이 모두 가집니다. 그러니까 발행기간이 모두 가지면서 자, 별도로 발행기간이 별도로 상품이죠. 얘를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발행기간이 저당권, 원리금 다 가지는데 이 발행인이 별도로 MBB를 따로 발행해서 이 상품을 얘한테 팝니다. 따로 팔아요. 팔면서 얘기를 하죠. 자, 내가 이걸 다 갖고 있지만은 만약 투자자 네가 MBB를 사게 되면 어떤 경우도 만기 때까지 전혀 문제가 없도록 이자 꼬박꼬박 지급할게. 만기 때까지 전부 다 보장해 준다.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MPT에서 받는 수익이 낮아요. 그만큼 위험도 낮아요. 위험도 작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얘를 사는 만큼 수익도 작아지고 위험도 작아집니다. 바로 투자자 입장입니다. 이때 MBB는요. 저당 총액과 발행 금액입니다. 발행액. 얘를 비교하면요. 자, 여러 금액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 총액이 100억이면요. 발행하는 금액, MBB 발행 금액은요. 한 70억밖에 안 돼요. 이러면 많이 발행합니까? 적게 발행합니까? 적게 발행해요. 적게 발행. 네, 적게 발행한다. 그러면 자, 저당 총액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30억이 더 많죠.
30억이 더 많다. 이가 바로 초과번이에요. 초과번. 초과번이다. 따라서 MBB는 초과번이 있어요. 즉 무슨 말이지? 초과담보가 있다는 말입니다. 초과담보가 있다. 초과담보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저당 총액과 MBB 발행액을 비교하면 많이 발행한다, 적게 발행한다, 적게 발행한다. 적게 발행하니까 초과번 여유를 둬야 됩니다. 자, 그런 이유는요. 자, 그만큼 투자의 안전성이죠. 투자의 안전성 여부를 확보하기 위해서 MBB는 초과분을 확보해야 됩니다. 초과담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MPT에서는 금액이 똑같아. 초과담보가 없어요. MBB는 적게 발행하는 만큼 초과담보가 있더라. 이 두 가지만 비교하시고 이 두 가지만 왔다리 갔다리 묻습니다. 그러면 MPT분의 시험은 잘 묻지는 않겠지만요. 굳이 보자면 자, 초과담보가 있다. 초과담보가 있다. 있는데 잘 보세요. 동그라미 크기가 같아, 다르다? 다르잖아요. 좀 작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때 초과담보는요. 얘보다는 작다. 즉 중간 크기. 중간 크기로 보시면 됩니다. 초과담보는 인정되지만은 자, 중간 크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콜방어. 투자자 입장에서 콜방어 되는 것은 MBB는 콜방어 된다라고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CMO도 콜방어는 된다. 그러나 나머지는 콜방어는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MPT에서나 MBB는요.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둘 다 안 되고 둘 다 되고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풀기가 수월할 겁니다. 그러면 이 흐름에서 지문을 5개 집어넣으면 종합 문제가 돼요. 가장 많이 묻잖아요. 간단한 세 볼까요? 자, 1번. MPT에서는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가 모두 가진다. 맞죠? 옵니다. 2번. MBB 저당 채권은 초과담보가 인정된다. 오 맞잖아요. 이렇게 묻든지 아니면 MBB는 저당 총액보다 발행액은 적게 발행한다. 해도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 되고요. 3번 지문. MBB는 콜방어는 인정이 된다. 맞는 말입니다. 4번 지문. MPT, 즉 저당 직불 채권은 조기상환의 위험부담은 투자자가 모두 부담한다. 오 맞습니다. 5번 지문요. 5번 지문. 다계층 채권 CMO는 저당권의 소유권은 투자가 모두 가진다. X 틀렸지. 누가 가진다? 발행기간. 하나만 싹 바꿔서 묻잖아요. 발을 투로, 투를 발로. 하나만 싹 바꾼 게 틀린 정답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 갖고 문제 풀게 되면요. 문제는 10중 8론 전부 다 여기서 다 풀려버려요. 자, 그럼 이제 책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보겠습니다. 책을 볼까요? 책을 보시면 171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 자, 1번 MPT에서는 지분형 MBS다. 나왔죠, 그죠? 얘는 바로 지분형 MBS다. 얘는요, 공부할 게 없어요.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1번 MPT 사는 순간 뭘 떠올려? 투투투. 바로 팍 돌리세요. 문제 풀 때는 MPT에서는 투투투 돌리고 문제 풀어야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두 번째 줄 중간에요. 괄호
저당권 찾았으니까 괄호 저당권 밑줄, 괄호만 밑줄 하세요. 세 번째 줄 원리금 수취권 괄호 밑줄 을 모두 투자자 밑줄. 그러니까 투 나네. 저당권도 투자자, 원리금도 투자자. 더 복잡하게 안 묻습니다. 2번 MBB는 채권형 MBS다. 있죠, 그죠? 채권형 MBS가 되고요. 따라서 1번 보게 되면 자, 괄호가 두 개 보이죠? 괄호 밑줄입니다. 저당권 괄호 밑줄, 원리금 수취권 괄호 밑줄, 을 발행기간 밑줄 해서 발발발. 저당권도 발행기간, 원리금도 발행기간, 발발발 또 올리고 문제 풀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4번 보게 되면 두 번째 줄 보게 되면요. 괄호 있죠? 밑줄 하세요. 주택 저당 총액이 많고 MBB 발행은 적다. 얘가 무슨 말이죠? 초과담보를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한다. 초과담보를 확보해야 됩니다. 5번요. 두 번째 줄 콜방어 밑줄. 콜방어가 실현됩니다. 그 다음에 3번 MPTB와 CMO는 자, 혼합형 MBS죠. 혼합형. 따라서 첫 줄 괄호 밑줄입니다. 괄호 저당권 밑줄. 은 조금 더 가니까 발행기간이 가지나 발행기간 밑줄. 저당권은 발행기간. 두 번째 줄 괄호 밑줄입니다. 원리금 수취권 밑줄. 은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투자자 밑줄. 저당권은 발행기간, 원리금은 투자자. 해서 발투투만 돌리시면 돼요. 내려가세요. 1번 MPTB, 2번 CMO다. 자, CMO 다계층 채권은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케이스인데요. 따라서 기억 니은번 보게 되면 니은번 두 번째 줄 밑줄입니다. 부분적으로 콜 방어가 가능 밑줄. 그래서 콜 방어는 가능합니다. 디귿번 두 줄 모두 밑줄 하세요. 자, CM은 원금 지급 순서에 따라서 4개, 5개 정도의 트렌치로 구분되는데 서로 다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밑줄 하시고요. 자, 이런 정도 정리하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지문 봅니다. 자, 철제 포인트 지문 볼게요. 문제 1번입니다. 저당 유동화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1차 저당 시장은 저당권이 형성되는 시장 맞죠? 2차 시장은 주택 저당 채권이 유통되는 시장이다. 맞는 말입니다. 오. 2번요.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MBS 수익률보다 낮을 때 자본시장의 자금을 유인할 수가 있다. 유동화는 활성화된다. 맞죠? 옵니다. 3번요. 저당 유동화는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을 증가시켜요? 감소시켜요? 이거 나왔죠? 유동성 위험은 감소시킨다. 그러나 유동성은 증가시켜요. 그래서 이 3번 지문이 빈출입니다. 자주 나와요. 한 번은 유동성 위험을 물었다가 한 번은 유동성을 물었다가 왔다 갔다. 속지 마세요. 요즘은 잘 나옵니다. 5번도 여러 번 나왔죠. MBS는 주택에 대한 지분을 증권한 상품이다. 지분 증권 아니라고 했잖아요. 부채 증권이지. 그래서 지분 증권은 아니고 부채 증권이죠. MBS는 부채 증권입니다. 이자가 목적입니다. 5번부터 13번까지가 이제 종류 4가지입니다. 5번부터 13번까지가 거의가 기출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 해서 5개 뽑아내면 바로 좋은 문제가 돼요. 우리 시험 레벨입니다. 5번 MPT에서 하는 순간 뭘 떠올려? 투투투. 떠올리고 풀어야 됩니다. 투투투. 따라서 MPT에서는 지분형 저당증권. 집 한번 볼까요? 지분형 저당증권 맞잖아. 맞습니다. 자, 관련 위험은 투자자에게 있는다. 투투투. 위험은 투투투 맞죠? 옵니다. 6번, 7번, 8번 3개 묶어주고 6번, 7번, 8번. 얘가 바로 MBB. MBB. 그러면 6번, 7번, 8번 MBB 하는 순간 뭘 돌리고 풀자? 발발발 돌리시고요. 6번.
자,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말 길죠? MB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투자자니까 일단 의심하자. 투자자는 대출금의 조기상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 위험 부담은 뭐지? 발행기간이지. 투자자 틀렸죠? 발행기간 X. 7번 MBB의 투자자 O 의심이 돼. 발이잖아요. 투자자는 저당 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 하면 맞죠? 갖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O입니다. 이것도 기초문장입니다. 8번 주택저당담보부 채권 즉 MBB의 발행액은 저당 채권 총액보다 많다 적다 즉 초과담보를 확보해야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O입니다. 9번부터 13번까지 5개 모두 묶어주고요. CMO의 설명이죠. 우리나라에 가장 많다고 했잖아요. 9번 다계층 채권 CMO 하는 순간 뭘 떠올려? 발투투 떠올리시고요. 따라서 발행자는 발 나왔죠. 발행자는 저당 채권의 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저당권 소유권, 저당권 발행자 맞잖아요. 가지면서 저당 풀에 대한 채권을 발행한다. 맞습니다. O입니다. 모두가 기초문장이에요. 10번 CMO 역시 발투투 떠올리시고 투자자는 저당 채권의 소유권을 가진다. 저당권은 누가? 발이죠. 투자자 틀렸고 발행기간입니다. X. 11번 일반적으로 CMO는 발투투인데요. 조계상은 위험은 발입니까? 투입니까? 투죠. 발행자 틀렸죠. 발행자가 아니고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12번 CMO는 이체증권가 즉 MPT에서와 그다음에 저당담보부 채권 MBB의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니까 혼합형 맞잖아요. O입니다. 13번 CMO는 만기와 이자율 구조가 다양하게 되어 있다. 맞죠? 선순위 등급 트렌치가 A 트렌치, B 트렌치, C 트렌치, G 트렌치가 있잖아요. 이때 트렌치의 선순위 등급은 후순위보다 당연히 신용은 높다. 맞는 말입니다. O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약집 볼게요. 요약집 보시면 174페이지 한주금이 나와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한주금은 한 문제가 좀 약해요. 그러면 한주금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두 개예요. 보금자리론하고요. 주택연금인데. 그런데 만약 올해 나온다면요. 또 여지껏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보금자리론보다는 주택연금이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비중은요. 주택연금에 비중을 두셔야 됩니다. 1번부터 볼게요. 한주금의 역할 항목 4개 있죠. 얘도요. 과거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항목 4개 보시면서 꼭 필요한 단어만 밑줄 할게요. 보금자리론만 밑줄. 보금자리론. 2번요. 주택보정 밑줄. 주택 관련 보정업무로 맞습니다. 3번요. 밑줄 하세요. 주택연금 보정 밑줄. 주택연금 보정. 보정 동그라미. 한주금이 주택연금을 지급합니까? 보정을 씁니까? 보정을 써요. 주택연금을 지급은요. 시중은행이 지급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연금 지급이 아니고 보정입니다. 보정. 다음에 4번요. 자, MB에서 MBB 발행 밑줄. 이상의 4가지가 한주금의 주된 역할입니다. 그 중에서 괄호 2번 보금자리론 출제가 약해요. 오른쪽 페이지 괄호 3번 주택연금. 그래서 주택연금은요.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금자리론, 주택연금은요. 요약집 잠시 보류하고요. 지금부터 또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표가 나오죠. 강의 노트 보시면 목차 4번 한주금의 괄호 보금자리론 주택연금인데요. 자, 두 가지를 한꺼번에 비교하는 표가 나와요. 표를 바로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이 달라요. 보금자리론은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연금은요.
노후의 생활비 대책이죠. 예. 노후 생활자금입니다. 화살표 괄호되어 있죠. 화살표 괄호가 뭘 말하느냐 해서 예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그림으로 간단히 비교해봐요. 어떤 사람이 30살이 되었다. 결혼을 했어요. 참으로 내 집 마련합니다.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 융자 받죠. 그러면 이제 한 50까지 잡을까요? 50세. 이 기간 동안에 20년 동안 이제 융자 받고 갚아 나간다. 얘가 바로 저당입니다. 저당대부. 저당대부 또는 저당일입니다. 그럼 이제 융자 받으면서 20년간 저당받게 되면 저당의 특징은요. 일시불 융자입니까? 분할 융자입니까? 여러분 아파트 융자 받을 때 한 방에 받았지 뭐 일시불 융자. 갚는 것은요. 20년간 계속 나눠서 갚죠. 분할 상환입니다. 얘가 특징입니다. 그러면 원리금 갚을 때 20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계속 원리금 갚아 나가잖아요. 얘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면 20년간 이때 원리금 구할 때 써있는 공식이 뭘 쓴다고 했다? 저당상수입니다. 저당상수. 따라서 표를 보시면서 1번 목적, 보금자료는 화살표 빈괄호 되어 있죠. 저당상수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택 구입으로 융자 받았을 때 이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어떤 개수를 쓴다? 저당상수. 저당상수. 다음에 오른쪽 주택연금은요. 노후대책이죠. 노후대책이다. 그럼 볼까요? 이제 내 집을 완전히 갖고 있고 50대 가지고 융자 다 갚았잖아요. 이제 온전한 완전한 내 집이 되었어요. 내 집이 되었는데 이제 이 부부가 둘 중에 한 사람이 55세가 넘어갑니다. 55세. 넘어가면 다시 이제 이 집을 잡혀서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사망할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다시 이 집을 그대로 잡히잖아요. 잡히고 사망할 때 이만큼을 갚아주기로 하면서 매달 꼬박꼬박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 받아 쓰잖아요. 얘가 바로 주택연금이죠. 주택연금. 이 주택연금을 다른 말로 역저당 이렇게 불러요. 역저당. 얘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자, 역저당은 뭡니까? 저당의 거꾸로. 저당은 정반대말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주택연금을 받게 되면 매달마다 꼬박꼬박 생활비 받아 쓰잖아요. 근데 이제 분할융자가 돼요. 분할융자. 일시융자가 아니고 분할융자. 나중에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면요. 이때 빌린 거는요. 한 방에 다 갚아야 됩니다. 주택을 처분해서. 그래서 일시불 상환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집 하나만 있으면 내 집 마련하고요. 죽을 때까지 생활비 걱정 없단 말입니다. 아주 선전화된 기법입니다. 그럼 이때 자 다시 이 그림 보시면서 사망할 때 이만큼을 갚아주기로 하면서 원리금 몽땅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 다 쓰잖아요. 요때 쓰는 개수가 저당 상수가 아니고 뭐가 될까요? 다시 사망할 때 이만큼을 갚아주기로 하고 만들어주기로 하면서 매달 생활비를 적립받고 불입받더라. 무슨 개수? 감채긴 개수예요. 따라서 주택연금에서 매기간 월지급금 또는 생활비 받는 것은 어떤 개수를 쓴다? 감채기금 개수가 돼요. 따라서 강의 노트에 화살표 빈 괄호는 뭘 적어넣자? 감채기금 개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또 2번 신청 자격입니다. 신청 자격은요. 보금자리로는 만 19세 이상이죠. 주택연금은요. 55세 이상. 괄호 주택 소유자나 또는 배우자랍니다. 배우자 중에 한 사람 이상을 말합니다. 한 사람 말하잖아요. 3번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보금자료는 대출기간이 확정되었어요. 그래서 괄호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인데 이제 따로 40년 초과되었죠. 40년짜리가 뭐지? 초장기 보금자료입니다. 초장기 보금자료 해서 자 10에서 몇 년까지? 40년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100세 시대를 대비한 것 같네요. 다음에 주택연금은요. 대출기간은 미확정이죠. 무슨 말이죠? 사망은 내가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미확정이 되니까 죽을 때까지 평생이 됩니다. 대출금리 꼭 알아야 됩니다. 보금자리로는 고정금리 동그라미 고정금리. 변동지분은 틀린 말이에요. 고정금리. 주택연금은 변동금리 동그라미 변동금리. 그래서 요거 자 단어 바꿔서 뭐래요? 보금자리로는 고정금리, 주택연금 변동금리. 대상주택은요. 보금자리로는 6억 동그라미. 6억 초과 대상주택은 안 돼요. 이때는 담보가치 기준입니다. 그러면요.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을까? 9억 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9억 초과가 아니고 뭐 6억 초과 주택은 대상이 안 돼요. 주택연금이 9억 동그라미. 9억 이하까지입니다. 9억 이하 주택입니다. 9억 이하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보금자리론 대출한다는요. 최대 3억 6천 동그라미. 3억 6천. 조심하세요. 3억 하면 옛날 말이죠. 종전 3억은 틀린 말이고 3억 6천입니다. 3억 6천. LTV의 70%까지요. 70%. 중도상 수수료, 보금자료는요. 수수료가 있다. 3년 내에 갚게 되면요. 조기상환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러나 주택연금은요. 일부를 갚건 전부를 갚건 언제 갚든지 간에 어떤 경우도 중도상환 수수료 X 없습니다. 없다. 반복합니다. 주택연금은요. 중도상환 수수료 있다 없다? 없다. 과거에 있다 틀린 말로 출제되었습니다.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금자리론 주택연금을로 한눈에 비교했습니다. 비교했고요. 여기까지 보았으니까 책을 봐요. 책을 봅니다. 174페이지 괄호 2번 보금자리론 표가 나오죠. 보지 마세요. 헷갈립니다. 그죠? 보는 순간 시간 낭비예요.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175페이지 첫 줄 신청 대상 기업번 부부 합산 연소득이 얼마 돼 있죠? 6천인데 6천 틀렸다고 했죠? 얼마? 7천. 6을 7로 고쳐줘요. 7천만 원. 궁금하시면 오늘 당장 한종 홈페이지 보시면 7천만 되어 있습니다. 예. 기본소득 6천, 7천 고쳤는데 여기까지 또 고치지는 않았네요. 7천만 원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니은문부터는 나머지 항목 다 X하고 보지 마세요. 예. 시험 나올 것도 아닌데 전부 다 버리시고 예. 깨끗하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3번 주택연금. 주택연금은요. 1번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55세 동그라미 55세 3번 4번 묶어주고요. 3번 4번 3번 부부 기준 공시가격이 9억 이하 소유자다. 9억 동그라미 9억
4번도 마찬가지죠.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이 9억 이하면 다주택자라도 가능합니다. 이때 5번처럼 공시가격 등이 9억 초과 이주 때는 3년 이내에 한 주택 팔면 가능하다.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한주금은 특별히 이제 중요한 부분은 주택연금 있죠. 얘만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176페이지. 부동산 자금 조달 형태. 제목 옆에다가 화살표 적어줄래요. 공급자 금융. 공급자 금융 적어주고. 공급자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을 받을까요? 제칠 네모. PF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 한 장, 두 장 넘겨주시면 180페이지. 180페이지. 네모 2번. 리처, 부동산 투자회사. 여기다가 별표하시고요. 그래서 리처는요, 얘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작년에 안 나왔거든요.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요,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장 넘겨주시면 183페이지. 네모 3번, 기타, 괄호 1번, 신디케이터, 괄호 2번, 조인트 벤처 등이 나오잖아요. 하나씩 봅니다. 먼저 1번 프로젝트 파이낸스입니다. PF금융. 자, PF금융은요. 역시 PF금융 받게 되면 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이자가 목적이니까 다시 무슨 금융? 부채금융. 이자가 목적입니다. 이자. 자, 네모 박스 보니까 표가 그림이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봅니다.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먼저 네모가 3개 나오죠. 첫 번째 사업주.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여러분들이 네모 3개인데요. 그 파트마다 필요한 내용이 있잖아요. 필요한 내용은요. 여러분이 별도로 메모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씩 봅니다. 먼저 예를 들면요. 어떤 건설회사가 요즘 평택에 인기가 많죠. 삼성전자 때문에. 그래서 아주 좋은 요지에 위치에 아파트 단지를 지려고 합니다. 이걸 다 짓는데 총 1,000억이 들어가는데 지역이 좋으니까 전망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두 번째 네모 금융단. 금융단 하게 되면요. 은행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은행을 말합니다. 워낙 큰 금액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우리가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데 확실한 사업이니까 PF금융 좀 해주세요. 그럼 이제 은행에서 전문가들, 실무진들이 현장에 나와요. 꼼꼼히 검토하니까 이 사업이 멋지거든요. 멋지다. 그래서 돈 빌려주는데 대신 너한테는 못 빌려주겠다. 그래서 대신에 요 사업만 할 수 있는 별도의 특수회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프로젝트 회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1,000억을 너한테가 아니고 얘한테 1,000억을 빌려주겠대. 당연히 설립하겠죠. 그래서 자금 1,000억입니다. 1,000억의 자금이 전부 다 이렇게 프로젝트 회사에게 이제 PF금융이 나가는 거예요. 유의할 점은요. 이때 사업주하고 프로젝트 회사의 관계는요.
한마디로 독립회사예요. 독립된 회사이다. 자, 이 프로젝트 회사는요, 사업주와는 독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회계상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서로 관계가 없다. 신용절연이다. 독립적으로, 법률적으로, 회계적으로 이 관계가 전혀 없다. 요즘은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두 번째. 자, 이때 PF금융은요, 담보대출이 아니죠. 담보대출이 아니다. 담보가 필요가 없어요. 뭘 보고 빌려준다? 이 사업의 장래 사업성이죠. 장래 사업성 또는 장래 수익성을 보고요. 이걸 보고 돈 빌려주는 거예요. 담보대출이 아니다. 그러면 1,000억을 빌렸잖아요. 빌렸을 때 그러면 1,000억이 한 방에 안 나가죠. 처음에 착공하고 뭐 공사 많이 하잖아요. 공사에 흐름에 따라서 그때마다 진척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때 자금은 어떻게 나가느냐? 이때 이 자금은요, 입출금이죠. 입출금은 그냥 돈 꼽아주는 거 아닙니다. 얘는 어떻게? 바로 에스크로우 계정입니다. 에스크로우 계정이다. 요 계정에서 입출금이 전부 다 관리가 돼요. 무슨 말이죠? 함부로 얘는요, 10원도 돈을 마음대로 뺏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죠? 자금은 투명합니다. 반드시 PF 자금은요, 에스크로우 계정을 통해서 그 입출금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요즘은도 출제가 되었고요. 그럼 이제 1,000억을 빌렸으니까 세 번째, 원리금 상환을 어떻게 합니까? 원리금 상환입니다. 원리금 상환. 원리금 상환은 반드시 당해 사업의 현금 흐름이죠. 당해 현금 흐름입니다. 당해 현금 흐름만 인정이 돼요. 그래서 사업을 하니까 예를 들면 O 아니면 X가 돼요. 사업이 O 대박이 났어요. 1,000억 주고 사업을 다 했는데 들어온 현금 흐름이 2,000억이에요. 대박 쳤죠. 완판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는 가장 우선적으로 뭡니까?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리금 갚자 상환합니다. 그럼 당연히 논리적으로 담보가 없기 때문에 이자가 싸요, 비싸요? 이자가 높다. 이자가 높아요. 높은 이자, 은행은. 그리고 남았잖아요. 다 갚아주고. 남는 것은 그대로 돌려줍니다. 실적 배당. 돌려주면 이제 목적이 다 달성이 되면 이 법인은 그대로 해산돼 버립니다. 근데 사업이 X, 쪽박입니다. 아니, 아파트 분양이 안 돼. 요즘 미분양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형편없어. 반도 안 팔려. 3분의 1도 안 팔려. 그래서 들어온 현금이 500억 밖에 안 들어왔어요. 심각합니다. 완전히 망했잖아요. 이럴 때 뭘 하지? 당의 현금 흐름만, 얘만 그대로 얼마? 500억만 상환하면 됩니다.
그러면 은행은 엄청나게 손해보잖아요. 손해보더라. 손해봤기 때문에 은행은 손해본 것을 사업적에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없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비소구 금융이죠. 은행은 부족분을 사업적에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또는 제한 소구 금융입니다. 여기서 제한 소구 금융은 사업주 니도 일부 책임져라. 일부 책임을 전가시켜요. 일부 책임을 물리겠다. 현실은요, 얘가 일반적이죠. 니도 좀 책임져라. 다음에 두 번째. 은행은 돈을요, 사업주가 아니라 얘한테, 프로젝트 회사, 얘한테 빌려줬잖아요. 그럼 이제 서로 돈을 빌려주고 갚기 때문에 채권자가 되고 채무자가 되고요. 얘는요, 관계가 저런 데 있잖아.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천액의 부채는요, 얘 장부는 기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장부의 기재가 안 된다. 바로 부외금융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장부에는 채무가 기재가 안 된다. 그래서 장부외금융이죠. 부외금융이다. 다시 부외금융은요, 사업주 입장입니까? 은행의 입장입니까? 사업주. 시부시험은요, 은행 입장하면서 말 연결해버리면 틀린 말입니다. 그죠? 지문 무진장 어려웠어요. 여기까지가 바로 사업주의 입장이고요. 아래쪽은 프로젝트 회사 입장이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다음에 은행 입장입니다. 은행에서 1,000억을 이렇게 빌려줬잖아요. 이때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장점은 역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 워낙 금액이 1,000억이 넘어간다. 크니까 어떤 은행? 여러 은행입니다. 여러 은행에서 맡게 되면요, 그만큼 위험은 분산됩니다. 그리고 담보가 없잖아요. 담보가 없으니까 은행의 이 실무진들이 현장에 와서 이 검토를 해요. 검토를 대충 할까요? 확실히 할까요? 확실히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완벽한 분수. 정보가 빠삭해 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쉬운 말로 정보의 불확실성이죠. 얘가 없대 말입니다. 확실히 분석합니다. 세 번째. 금리가 높다고 했어요? 낮다고 했어요? 높다, 그죠? 얼마나 좋아요, 금리가 높은데.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입니다. 담보가 없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은행 가보시면 요즘 아파트 설정해가지고도 돈 빌리는데 복잡합니다. 하물며 담보가 없어요. 담보가 없으면 더 간단할까요? 더 복잡할까요?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금융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되게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큼 두 번째, 4번 지연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PF금융은 사업주 입장에서의 효과, 프로젝트 회사에서의 입장, 은행의 효과 이렇게 각 나눠서 보시면 이제 정리가 다 끝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았으니까 책을 봐요. 책을 봅니다. 176페이지. 거래 1번. PF의 개념이죠. 개념. 개념은요.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자, 3번 세 줄 나와있죠. 세 줄. 세 줄인데 두 번째 줄 보시면 밑줄 하세요.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비소구금융 밑줄. 한 줄 내려가서 제한소구금융 밑줄. 거래 2번. 특징과 장점인데요. 자, 항목 5개 중에서 동그라미 2번 보면 2번. 2번 보게 되면 두 번째 줄. 부배금융 밑줄. 사업주의 장부에는 아무런 채무가 기재가 안 된다. 사업주의 부배금융 효과입니다. 3번도 밑줄 하세요. 다양한 사업 주체가 참여하므로 이해 당사자 간의 위험 배분이 가능하다. 4번도 밑줄 하세요. 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줄어든다. 밑줄. 그리고 4번 내려 4번. 4번 보게 되면 금융기관의 요구사항인데요. 1번, 2번이 있죠. 1번 한 줄 모두 밑줄 하세요. 개발사업의 현금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 입출금은 뭘 통해서? 에스크로우 계정을 통해서 운영한다. 돈이 쉬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괄호 5번. 자, 5번. PFABS와 PFABCP 앞에다가 X 하시고요. 꼭 외계인 같은 소리죠. 그죠? 나오긴 나왔어요. 옛날에 지문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걸 갖고 목숨을 필요가 없겠네요. 일단 버리시고요. 버리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80페이지. 메모 2번. 리처. 부동산 투자회사예요. 자, 얘는요. 리처는 배당이 목적이니까 지분금융 밑줄. 배당이 목적입니다. 바로 본론 넘어가죠. 큰 표가 나와요. 표 제목이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세법의 주요 내용이 있죠. 자, 이 파트도 이제 올해는요. 작년에 건너뛰었거든요. 건너뛰기 때문에 자, 올해는 이제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한 문제가 가능해요. 다만 부동산 투자사법은요. 법이 하나잖아요. 분량 엄청납니다. 예, 불가항력입니다. 그래서 줄여가지고 필요한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예. 여기서 안목이 나왔다. 남들도 똑같아요. 그것은 찍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런 문제가 잘 안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표를 보겠습니다. 자, 표 맨 밑에 자기관리 리스트 찾았습니까? 여기다가 여백에다가 실체 회사 적어주고. 예. 자기관리 리스트는요. 실체가 있어요. 실체 회사. 내용 1번이면 3번이 있죠. X 버리세요. 쓰잘데가 없어요. 보지 마세요. 다음에 오른쪽. 위탁관리 리스트와 기업 구조조정 리스트 찾았죠. 보통 기업 구조조정 리스트를 주로 제가 늘 CR 리스트라고 불렀잖아요. CR 리스트다. 따라서 위탁관리 리스트와 CR 리스트가 있는데 요거 두 개 묶어서 명목회사 적어주고. 명목회사는요. 실체가 없다고 했잖아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다는 게 뭘 말하느냐. 내용 오른쪽 보시면요. 1번, 2번 두 개 묶어주고. 따라서 1번 본점 외에 지점이 없어.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2번 직원을 고용하거나 항상 근무하는 상권 임원을 둘 수가 없다. 임직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처의 종류가 세 가지다. 자기관리 리처, 실체회사. 위탁 리처와 CR 리처는요. 실체가 없다. 명목회사가 돼요. 이렇게 구별하시고요. 지금부터 표 처음부터 다시 보세요. 자, 두 번째 간 보게 되면 설립 자본금 찾았습니까? 요거 밑줄 하시고 제목을 밑줄 하시고. 설립 자본금은 1번 자기관리 리처는 실체회사죠. 5억 이상 5억 동그라미. 그런데 기왕이면요. 요 금액만큼은요. 형광펜으로 하든지 빨간 사인펜 가든지 확실하게 하세요. 한눈에 확 띄도록. 왜요? 너무너무 잘 나오니까.
2번 위탁 리처와 시알 리처는 얼마? 3억 동그라미 3. 자, 5억과 3억은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예.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자, 5억 3억은요 빨간색이 빨간색. 한 줄 내려가서 또 빨간 볼펜으로 사인펜으로 밑줄 하세요. 현물 출자로 설립이 불가능하다. 예. 또 설립은요 반드시 현금으로 출자하지 현물 출자 설립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두 번째, 영업인가 등록이 있죠. 항목이 1번, 2번 있죠. X 하세요. 보지 마세요. 예. 시간 낭비예요. 버리시고. 오른쪽 페이지. 자, 이제 두 번째 칸.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에 최저자본금 찾았습니까? 최저자본금 밑줄. 최저자본금. 첫 줄. 영업인가 등록 후에 6개월이 지난 후에 최저자본금은 기업번 자기관리리처는 70억 이상 70억 동그라미. 빨간색 70억입니다. 빨간색. 위탁리처와 시알리처는 50억. 빨간색 동그라미. 50억. 자, 그러면 조심하세요. 앞에서는 5억, 3억. 최저자본금은 70억, 50억입니다. 이런 걸 놓치지 마세요. 내려가서 주식의 소유한도. 자, 소유한도가 1번, 2번 묶어주고 1번은요 자기관리리처, 2번은요 위탁관리리처, 시알리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1인당 소유한도는요 1번, 2번밖에 없어. 자기관리리처와 위탁관리리처만 해당이 되지 시알리처는 해당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주식 소유한도는요 1번 자기관리리처는 100분의 50 초과 금지 50 빨간색 동그라미 중요해요. 위탁리처도 50 초과 금지 50 빨간색 동그라미. 예. 그래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지? 40을 잘 집어넣어. 30을 잘 집어넣어. 예. 지금은 쉬워졌어요. 왜? 둘 다 50, 50이니까. 옛날에는 숫자가 달랐거든요. 지금은 아주 알기 쉽게 50, 50 초과 금지. 어쨌건 잘 납니다. 그래도. 내려갑니다. 한 칸. 주식 공모 밑줄. 주식 청약인데요. 1번과 2번이 나와요. 2번 보시면 2번. 2번.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밑줄 하세요. 2년 이내 밑줄. 틀린 말은 뭐지? 1년 6개월 틀린 말입니다. 2년 내에. 주식 총수에 몇 번에 30 이상 공모 청약해야 된다. 30 동그라미 해서 주식 공모 청약은요 30 이상입니다. 자, 주식 공모부터는요 끝까지는 전부 다 뭐 그냥 보통 색깔로 체크하시면 돼요. 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산 구성 내려갑니다. 자산 구성 1번, 2번. 1번 총 자산의 100분의 70 이상 70 동그라미. 은 부동산 밑줄, 부동산. 70 이상은 부동산으로 구성이 돼야 되고 2번 총 자산의 80 이상 80 동그라미. 80 이상은요 밑줄 단어색의 밑줄 부동산과 관련 유가증권 현금 밑줄 이렇게 자산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두 칸 내려가서 현물 출자. 현물 출자는요 보면 1번 2번 있죠. 1번 현물 출자는 땡땡. 두 번째 줄 보시면 밑줄입니다. 얘는 빨간색 밑줄인데 반복이 돼요. 현물 출자 받는 방식으로 신주 발행할 수가 없다. 무슨 말이죠? 설립 시에는 현물 출자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 맨 밑에 배당. 배당은요. 당해년도 이익 배당한데 100분의 90 이상이다. 90 동그라미. 90 이상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체크된 숫자만 잘 기억하시더라도 웬만한 문제 다 풀릴 겁니다. 다음 페이지 또 있네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차입과 사채 발행입니다. 첫 줄,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한 후 자금 차입과 사채 발행은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가 없다. 2배 동그라미. 예외적으로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자기 자본의 10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입과 사채 발행 하나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10배까지도 가능한데 우리 시험은요 2배, 10배가 시험에 안 나왔어요. 우리 시험 어떻게 물었지? 자, 리처는요 차입과 사채 발행이 된다, 안 된다? 된다밖에 안 나왔어. 숫자가 2나 10이 안 나왔고
차익과 사채발행 할 수 있다는 정도의 지문 정도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네모 3번 기타 형태로서 1번 부동산 신디케이트와 다음 페이지 보시면 2번 조인트 벤처죠. 얘는요 지난간 설명을 드렸고 또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내용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제목 보시면서 신디케이트나 바로 2번 조인트 벤처는요 이자입니까 배당입니까? 배당이니까 둘 다 무슨 금융? 지분금융. 그래서 둘 다 무슨 금융? 지분금융. 이것만 확실히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상으로 금융 마치겠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187페이지 부동산 개발로 넘어가겠습니다. 쉬겠습니다.